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주택가. CCTV 속 한 남성이 건물을 빠져나와 재빠르게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와 119 구급대.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악스러웠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문을 잠근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 3시간 40분 후 범행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발견된 범인. 문을 잠근 채 마치 없는 척 쥐죽은 듯 있었지만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검거에 성공합니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 흉기를 준비했음에도 경찰은 우발적 살인이라 판단하는 이상한 현실. 그리고 검찰 송치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범인의 기이한 행동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천안 원룸 살인사건 조현진의 계획 범행편입니다. 하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둘, 충분한 범죄 증거가 존재할 것. 셋, 재범 방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것. 넷,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경찰은 이 사건에 있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는 27세 조현진. 본 방송을 준비하며 도대체 왜?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읊었습니다. 동기, 수법뿐만 아니라 조현진의 말을 토대로 우발 범행이라 판단하는 그 수사기관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 발생부터 범행 동기, 그리고 조현진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의 그 허점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우연히 SNS를 통해 알게 된 A양과 조현진. 같은 지역 출신에 나이도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해 이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말을 잘하며 무엇보다 잘 이해해주는 척, 아껴주는 척 했던 조현진. 교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A양이 사는 집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물론 조현진의 그 가면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점차 A양도 조현진의 본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연인의 카드로 집세, 밥값, 심지어 조현진 소유의 자동차 기름값 등을 쓰기 시작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A양.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더 이상 만나지 말자며 헤어질 것을 요구해 별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현진은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A양의 집 근처 약 1km 정도 떨어진 원룸으로 이사를 간 후 다시 만나달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자 2022년 1월 12일 편의점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한 후 고향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도 함께 있는 A양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선 이들의 만남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보통 연인이 만나고 헤어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조현진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도 불리는 그런 행위인데요.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조현진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이었던 11일 A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됩니다. 여자친구인 딸이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너무 많다. 자신의 자동차 범퍼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많이 나갔다. 자신과 헤어져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들 정말 사실일까요? 실제로 무직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피해자의 카드를 쓰며 생활했던 조현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로 모든 행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왜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걸까요? 갈등 원인 중 하나인 금전적 문제는 조현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더 이상 이 행위가 먹히지 않자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립시키기 위한 행동, 예를 들어 험담 같은 걸 하는 행위, 즉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금전적 문제가 생겼던 피해자는 돈을 빌린 정황도 보입니다.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도 조현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조현진에게 연락이 오면 손을 벌벌 떨며 전화를 받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죠. 해서 이들도 헤어지는 걸 추천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그간 조현진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가스라이팅을 하며 자신에게 종속되게 모든 상황을 만들고 있었고 얼마나 강압적이었을지가 가늠이 됩니다. 사건 당일 12일, 고향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는 이들 모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현진의 이야기가 대부분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죠. 차를 부쉈다, 수리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도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금전적인 대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일단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며 딸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피해자도 조현진에게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했고 이에 동의하며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집에 있는 짐을 모두 가져가겠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9시 40분경 자신의 짐을 빼겠다며 찾아온 조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다.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 원룸이라 좁아 화장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겠다. 그 사이 어머니는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약 5분 후 조현진이 잠시 나와 물을 마시며 어머니에게 잠깐 말을 걸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들린 소리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라며 딸이 소리치기 시작했고 놀란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엄마 나 죽어 나 살려줘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니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조현진은 어머니를 밀친 채 그렇게 도주한 것입니다.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죠. 피해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복부에 칼을 맞은 줄로만 알았지만 지혈함에 자세히 살펴보니 옆구리 쪽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수많은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수술실 자체에도 들어가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몸에 전혀 피가 없던 상태였지요. 최초 기사를 살펴보면 조현진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어머니가 계시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천안에 올라오셨던 이유가 있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현진이 직접 하루 전이었던 11일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올라와 계신 상태였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조현진의 행동. 어머니가 계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건 분명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범행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머니가 계신 상황이어야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미리 연락을 했을 것이고, 만약 경찰이 말한 대로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어머니까지 모셔서 설득을 해보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대화를 나누던 도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정말 경찰의 말대로 우발적 살인일까요? 지금부터 조현진의 행동을 키워드별로 하나씩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범행 동기.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최근 이별을 통보해 흉기로 위협을 하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집을 찾아가 봤는데 계속 헤어지자고 말을 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줄곧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다입니다. 이 진술을 나누어 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려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감정과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그 감정이 합쳐져 위협을 하려다 살해했다라는 진술이 됩니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조현진. 대부분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하려 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어적인 모습으로 착한 척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즉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진술에서도 자존감을 건드렸다는 것은 피해자의 탓,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도 피해자의 탓이 됩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별을 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피해자 탓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으로 이 진술 자체는 조현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범행 동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두 상대 탓을 하지만 위협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말은 쏙 빼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 우발범행 주장. 조현진은 왜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현행법상 살인범죄의 형량에서 미리 도구를 준비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생각을 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욱하는 마음에 사전 계획 없이 사람을 죽일 경우 계획범죄보다 형량을 낮게 선고하고 있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이지만 계획적 살인은 징역 18년부터 무기징역 4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살인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중 형량이 낮게 나오는 위협을 하려다 죽였다라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것이죠. 서북서 형사님의 말입니다. 범인이 혐의는 전부 인정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우발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위협을 하기 위한 것이며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흉기를 준비했음에도 그 흉기는 위험용이기에 우발적 살인으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정말 우발적 살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오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류 첫 번째, 범행 전 한 상점에 들러 범행 도구를 샀던 조현진. 100번 1000번 양보해 위험용이라면 집에서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왜 구매를 한 걸까요? 급히 이사온 원룸에 흉기가 없었던 걸까요? 이조차도 억지로 그냥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점에 들러 범행 도구를 고르고 있던 걸까요? 소지하기 편한 작은 범행 도구를 고르는 것이 아닌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고르는 모습을 보인 조현진. 이 행위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며 했던 걸까요? 더 크고 더 치명적인 흉기가 위협이 잘 먹힐 것 같아서라는 말을 믿어줘야 할까요? 오류 두 번째, 공격 행위.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는 복부부터 옆구리까지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손에는 깊게 파인 칼자국도 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흉기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잡은 방어은의 흔적까지 나타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했다는 점은 분명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 상황은 경찰이 말한 대로 욱해서 우발적으로 위험용 흉기를 휘둘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계신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서 공격을 했다가 전부가 아니었죠. 기억하시나요? 최초 5분 정도는 안에서 어떠한 비명소리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조현진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정도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5분 후 조현진은 밖으로 나와 태연하게 물을 마시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마음처럼 무언가 대화가 되지 않자 물을 마시며 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 당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계획적 살인이 됩니다. 불과 10분 사이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하지만 이면 5분을 전후로 나눴을 때 앞선 5분과 달리 다시 들어간 후 공격을 가한 그 시간 분명 주변을 살펴봤고 마음을 먹고 한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세 번째 키워드, 조현진의 웃음과 욕설. 참 기가 막힌 영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네. 더 할 말 없어요? 네.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2022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조현진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없냐라는 첫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조현진. 근데 그 말투, 목소리가 반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시나요? 흉기는 왜 준비했냐, 어머니는 왜 오시라고 했냐, 이런 말에 모두 모르겠다라며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하게 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자세히 돌려봤을 때 조현진의 표정은 섬뜩했습니다. 바로 얼굴 눈매 때문이었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봤을 때 무언가 사람이 입꼬리 한쪽을 올릴 때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거요라는 질문 그 이후에는 다시 보통의 표정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었죠. 영상 속 화면이 고르지 않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지만 눈앞에서 보던 기자님은 분명 그 조현진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 없느냐라는 말에 바로 네라며 답하는 조현진.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마지막 요청에 아씨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욕설을 내뱉는 조현진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조현진, 당신은 우발범행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다시 사회에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지켜볼 것이고 함께 소리 높여 다신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향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몇 가지 뒷이야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현진의 그 소시오패스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되게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유족분이 올리셨던 글 내용을 토대로 보더라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다고요. 쓸데없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팔이를 하고 불쌍한 척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대부분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때 너가 이런 거 안 해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그 상대방이 마치 여기에 종속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종속시키는 행위를 많이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조현진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했고 주변에서부터도 고립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자가 주변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도 조현진을 알고 있다는 걸 보면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졌을 거고 조현진이 시켰을 가능성 아니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동등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립을 시키려고 어머니도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랑 딸이 다시 올라가고 자기와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될까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조현진 자체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실제로 검찰로 송치될 때의 모습도 그래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 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그냥 그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럼 자기는 계속 모르겠어요 라고만 답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신상 공개가 됐고 밖에 나가면 너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전 통보를 했을 거고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뭐 벗어도 되고 안 벗어도 되고는 지금 이제 조현진 마음이죠. 하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 조현진은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나왔을 거예요. 마스크는 안 벗을 거고 가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냥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아니요 모르겠어요 라고만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이 기자님이잖아요. 기자님이 사실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왜냐면 기자님들도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셔서 앞에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측한 게 아니라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라는 말에 질문을 던진 그 모습을 보면 그 눈앞에서 보였던 그 미세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전혀 할 질문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 아씨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전혀 반성한다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또 탓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분들로 인해서는 또 상처가 되시겠지만 제가 이런 사건들을 진행할 때 좀 가슴이 많이 아픈 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인 사이의 문제인데 이건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뭐 아니면 뭐 어떤 행위를 해서 남자가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조현진이 그런 행동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헤어짐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죠. 남녀 사이에서. 근데 살인? 이런 행위에 대한 살인?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어보셨을 때 이런 행동? 그게 사실 이 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이 되진 않거든요. 그건 뭐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피해자가 바보같이 조현진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냐? 왜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냐? 왜 같이 동거를 했냐? 피해자를 탓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고 만날까요? 뭐 여러분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들 요즘에 많아요. 상대방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 이런 게 되게 좋을 수도 높고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은데 알면 안 만났겠죠.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소시오패스의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는 되게 많이 늦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전문가분들은 소시오패스는 안 만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인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셨던 정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넣지 않았어요. 조현진의 포커스를 맞춘 거지 조현진을 우리가 지금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잘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향후 이야기인데요. 현재 경찰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를 시킨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인터뷰도 나왔고 내용이 외부에 나왔으니까 이게 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은 죽일 계획을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위협을 하려고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대화가 욱해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가해서 거기 안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서 그랬다라고 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5분이에요. 사실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뇌피셜이니까 어머니의 동태를 확인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주변 상황 그리고 별일 없는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이미 그리고 그때 들어갈 때 머릿속은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건 사실 이걸 왜 우발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발 범행 욱해서라고요. 이건 욱이 아니에요. 냉철하게 생각을 했고 주변을 판단하고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서 사실 좀 그래요. 또 하나는 이미 범행 도구를 샀는데 범행 도구를 사서 현장에 가서 그 범행 도구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구를 준비한 상황까지 보이는 판국의 우발 범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해서 재판이 들어가게 될 텐데 검찰 측에서는 생각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발 범행이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계획적이고 사건 당시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획적으로 품고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계획적 살인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겠죠. 물론 뭐 우리에게 모든 내용이 뭐 유족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이 세상에 오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분명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이 죄질 자체가 굉장히 극악무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상공개를 한 거잖아요. 우발 범죄자가 극악무도하다라는 그 부분까지 결합이 되려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더 향후 검찰과 재판까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그리고 엄중 처벌이 될 거라고 분명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발적 살인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이걸 우발적 판단이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재판부에서 흉기를 들고 가서 누군가를 공격을 해도 준비해서 흉기를 가져가도 우발범행을 주장할 수 있구나 라는 판례가 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끝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